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에서는 월드컵 국가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죠. 과연 이거 잘 된 건지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고요. 지금 청와대 앞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침몰 유가족들이 농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연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된다면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현장 연결해서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교통량이 꾸준한 편인데요. 특히 도심 진입하는 길 중에는 성산로가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고요. 왕산로가 신설동에서 동면역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신호 대기 시간 여러 번 받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노원교에서 월계 1교 사이로 양방향 늘리고 도심 쪽으로도 중랑교부터 성동교까지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도심 들어가는데도 복정에서 탄천까지 정체가 되고요. 언주로 내곡나들목에서 매봉터널 쪽으로도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남부순환로는 오르나들목에서 안양교까지 신림사거리부터 국립국악원 쪽으로 강동쪽으로 이동하는 데 차량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역시 강동쪽으로 가는데 여의 하림나들목에서 한강대교, 다시 한남대교 부근 일대로 차량 밀립니다. 강변북로도 강동쪽으로 이동하는 길 가양대교부터 양화대교, 다시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예, 오늘 아침 꼭 알고 가야 할 경제 뉴스 살펴보는 순서죠.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와 함께하는 정철진의 경제 시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첫 번째 뉴스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뉴스는 삼성 SDS라는 기업에 대한 뉴스입니다. 많이 들었어요, SDS. 그렇죠. 예, 국내 최대 SI, 그러니까 IT 시스템 통합 업체인데요. 아하. 현재는 비상장사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서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건데 예. 어제요, 이 연내에 국내 증시에 상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 한 회사가 다시 IPO하겠다, 상장하겠다, 이거 뭐 그냥 흔한 일이고요. 그렇죠. 뭐 그냥 일인데요. 하지만 삼성 SDS 경우에는 이게 좀 다릅니다. 단순히 상장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예. 바로 이 삼성 SDS 상장과 함께 삼성그룹의 사업 재편, 경영권 승계 이런 모든 것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재 삼성 SDS의 최대 주주는 삼성전자인데요. 이런 회사 빼고요. 개인으로 좀 보면은 예.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등 이건희 회장의 3남매 지분이 19%에 달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장외 시장에서 삼성 SDS가 거래되는 주가를 보면 한 15만 원 정도의 한 주당 이게 거래가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앞서 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 에버랜드 패션 사업부분 사장 등 3남매가 이제 상장을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이 금액, 현금 확보액이 2조 원대에 달하거든요. 상당하죠. 그래서 이제 이 2조 원대는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뭐 삼성의 경영권 승계 방향,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삼성그룹 요새 이 행보를 보면은 진짜 하나씩 좀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뭐 순환 투자 문제도 풀어가는 것 같고. 예. 근데 이게 2조 원 넘는 돈, 이게 2조 원이면 이게 개념이 안 서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죠. 이거 이렇게 많은 돈 어디 쓴다고 합니까? 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삼성그룹 요즘 행보가 아주 클리어해집니다. 예. 뭔가 깔끔하게 정리돼가고 있는데 일단 상속과 관련이 깊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근데 예. 이제 삼성그룹의 상속 시나리오는 워낙 다양해서 이제 어떻게 펼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이번 삼성 SDS 상장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3남매가, 이건희 회장의 3남매가 기본적으로 상속 재원은 좀 마련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희 삼성전자 현재 회장의 이
주식으로 반된 가치요. 뭐 실물 부동산 이런 거 빼고 주식 보유 가치만 지금 한 10조 원, 11조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아휴. 근데 이제 예. 이 주식을 삼남매가 상속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기업권이 그렇죠.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정도 금액 상속 받으려면 상속세만 한 6조 5천억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이 삼남매, 이건희 회장의 삼남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탄을 마련해야 되죠. 상속 재원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삼성 SDS의 상장은 이런 상속 재원을 마련했다. 그 자금을 좀 준비하게 실탄 확보했다. 이런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요.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앞으로 이 고소득자, 종소세 내시는 분들, 이 종합소득세 검증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세청은 2013년 작년이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이제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642만 명에 대해서 이제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특히 올해 좀 특징적인 사항을 좀 보니까요. 국세청이 이 신고자 가운데서 고소득 자영업자, 또 호황업종에 있는 사업자 등 좀 세금 많이 탈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16개 유형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하겠다. 이런 식의 발표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더 사후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건수를 많이 하지 않고 오히려 한 40% 절반가량을 줄여서 사후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 그래서 이 숨겨진 이 탈루액을 밝혀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좀 줄이지만은 철저히 한번 파헤쳐보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종소세 내시는 분들, 종합소득세 내시는 분들은 뭐 어쨌든 좀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여러 가지 행복하신 분들일 것 같은데. 예. 예. 그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소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지난해 611만 명에서 올해는 642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이 금융소득 부분의 종소세 이 과세 기준 금액이 이자 배당 소득이 이제 작년만 해도 4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2천만 원으로 이제 낮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11만 명이 신고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 건데요. 이번에 이 확정 신고할 때 개인 사업자분들 특히 이제 주의해서 자신의 소득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이자 배당 소득이 4천만 원이 아닙니다. 이제 2천만 원이 넘으면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되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번 확정 신고할 때 아주 정확하게 신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세 번째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 관련해서 이번 이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에 이 월세, 반전세 이 가구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 근데 혹시 지난번 이제 연말 정산했죠. 올 초에 했을 건데, 해서 월세 소득 공제, 월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빼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5월 말까지 종소세 확정 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하시면은 이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 받을 수 있네요. 5월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예. 빼드렸던 분들. 그래서 이번에 그 월세 소득 공제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가 제가 정리 다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작년 소득이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예, 이 부부 합산입니까? 예.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 임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또 동일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집이 크면 안 됩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또 이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은 집주인에게 지급했던 월세액의 50% 총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소득 공제 대상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85제곱미터 저는 이 평이 익숙해져가지고. 예, 30평대입니다. 30평대군요. 예, 그렇군요. 뭐 준비해야 될 서류 같은 거 있나요? 그 월세 임대차 했던 사본 필요하고요. 예. 자기가 월세를 냈던 뭐 통장 사본이라든가 은행 가면 계좌이체 확인서 띄워줍니다. 요거 필요하고 주민등록표 등본을 갖고 세무서 가시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해도 되는데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올해부터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예. 이제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라도 해도 이게 이제 과세표준 곱하기 어떻게 해서 뭐 50만 원, 60만 원 정도로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적은데 세액공제는 왕창 그걸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달라진다는 점 하고 또 이것도 많이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또 이런 식 최대 7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가 있게 돼서 이제 그나마 월세 반전세 사시는 분들 내년에는 세액공제로 바뀌니까 더 많이 세금 돌려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월세 진짜 많이 요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진짜.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입자들 중에서는. 예, 이게 이제 은행 금리하고 관계되어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집주인은 또 나름대로 그렇게 돌리는 거죠. 예.
월세 예. 반전세로요.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철진의 경제시선,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모두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그중에서도 축구죠. 그래서 지금 고3 남학생이나 여학생을 가진 학부형들은 아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월드컵 때문에 수능 준비에 지장을 받지 않느냐, 이 정도로 사실 관심을 끄는 부분이 바로 월드컵 축구인데요. 어제 한국 축구대표팀 최종 23명의 명단이 발표가 됐었죠. 예상과 빗나가지 않았다. 어떤 분은 약간 문제제기도 하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홍명보의 아이들이 주축을 이뤘다는 점입니다. 이 점 어떻게 봐야 할지 KBS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 지난 월드컵하고 비교해보면 명단 잘 짜여진 겁니까? 홍명보 감독이 가장 익숙한 선수들을 발탁했다고 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홍명보 감독이 과거 청소년 팀부터 시작을 해서 또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들을 그대로 대표팀에 넘겨오면서 사실 예. 대표팀이라는 팀이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팀이 아니거든요. 조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동안 이 선수들을 잘 만들기 위해서 홍명보 감독이 가장 익숙한 선수들, 본인이 선호한 선수들을 발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뛰어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직력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월드컵과 비교해보면 나이는 젊어지고 외국파가 더 많아졌다. 해외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예. 지난 남아공 월드컵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 선수들이 외국에서 뛰는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동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에서 뛰는 선수를 선호한다, 또 한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를 약간 배제한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항상 이 선수들이 과거에도 K리그에서 뛰다가 다 해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숫자도 지금 많은 편이고요.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4년 동안에 젊은 선수들이 그만큼 기량이 성장해서 외국에서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가장 눈길을 끈 선수 중에 한 명이 윤석영 선수라고 하죠. 홍명보 감독이 선발 기준으로 소속팀에서 꾸준히 뛴 선수를 뽑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소속팀에서 꾸준히 뛴 선수라면 박주호 선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윤석영 선수가 발탁됐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번 23명의 명단 가운데 의외의 인물 한 두 선수 정도를 얘기하자면 윤석영 선수, 그리고 오른쪽 풀백 또 김창수 선수, 이 두 선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선수도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이 계속 대외적으로 발표했었던 발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박주영 선수와 마찬가지로 윤석영 선수 역시 과거에 소속팀에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을 때도 홍명보 감독이 계속 대표팀에 부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박주호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상 상태 때문에 호전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재발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엔트리에서 제외를 했는데, 분명히 박주호 선수의 제외는 우리 대표팀의 전술적 유연성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박주호 선수의 부상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일단 대체자 누군가는 대표팀에 발탁을 했어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절묘하게 윤석영 선수가 챔피언십 마지막 리그에서 계속 출전 기회를 잡으면서 홍명보 감독의 눈에 띄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요, 이명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K리그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 제일 빛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9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올렸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빠졌어요? 네, 지금 K리그 클래식 무대에서 가장 잘 뛰고 있는 선수 중에는 이명주 선수가 단연 돋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번 시즌에 공격적인 능력이 폭발하면서 포항 스틸러스의 상승세, 그리고 또 이명주 선수의 활약,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는데요. 이명주 선수의 엔트리제에는 분명히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그동안 이명주 선수가 대표팀에서는 공격적으로 평가를 받기보다는 이제 수비적인 위치에서 많이 테스트를 받았거든요. 예. 실질적으로는 홍명보 감독이 박종우 선수라든가 기성용 선수, 이 두 선수와의 어떤 병합에 따라서 이명주 선수를 제외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대표팀에서는
그동안 그 선수들과 경쟁을 해왔지 사실상 김보영 선수라든가 구자철 선수 이런 공격적인 선행의 선수들과는 실질적인 경쟁은 좀 부족한 면이었거든요. 예. 네, 대표팀에서 뭐 아쉽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명수 선수가 단순히 잘 뛰어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번 대표팀 명단 가운데 공격적인 성향, 방금 말씀드린 김보영 선수라든가 구자철 선수 이런 선수들 또 지동현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 봤을 때 전체적인 활약도가 약간 부진한 편입니다. 소속팀에서의 입지도 그렇고 또 경기에 나섰을 때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과연 시즌 중에 잘 뛰었던 선수가 대표팀 경험은 약간 없지만 브라질에서 잘할 확률. 하지만 대표팀에서 그동안 활약을 해왔지만 시즌 중에서 좀 부진했던 선수가 브라질에서 잘할 확률 이 두 가지 확률이 있는데 홍명보 감독은 아무래도 후자 쪽에 좀 주안점을 둔 것 같아요.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잘해왔던 선수가 이번 시즌에 약간 부진했지만 브라질에서 자연스럽게 잘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치를 갖고 기존에 김보경 선수라든가 구자철 같은 선수를 선호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뭐 그런 점에서는 이명 선수가 이런 선수들과의 지금 컨디션만 놓고 봤을 때 이명 선수가 좀 더 나은 측면이 있는데 약간 이런 점은 좀 불안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조금 그 위험 부담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네. 예. 그리고 그 J리그 일본 리그에서 뛰는 황석호, 김창수 선수가 선발이 됐는데 어떻게 이 선수들 J리그에서 잘했어요? 네, 황석호 선수, 김창수 선수 이제 두 선수가 발탁이 됐습니다. 황석호 선수는 전술적으로 23명의 제한적인 엔트리 속에서는 아주 유용한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이 황석호 선수가 중앙 수비도 가능하지만 소속팀에서는 측면 미드필더, 그러니까 히로시마 산프레체가 352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는데 좌우 측면 미드필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윙백이라고 하죠. 이런 역할을 많이 소화했거든요. 예. 제한적인 엔트리 속에서 황석호 선수가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수비, 좌우 측면 또 위험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투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데 김창수 선수가 변수입니다. 김창수 선수가 런던 올림픽에서 물론 좋은 활약을 했긴 했습니다만 지난 2013년 10월에 부상을 당해서 4월에 복귀를 했거든요. 그리고 복귀를 해서 소속팀인 가시아 레이솔에서 경기를 그렇게 많이 뛰지 못했어요. 예. 풀타임을 소화하는 것이 한 차례, 선발 출전한 것이 두 차례, 최근 3경기는 계속 후반 늦은 시간에 교체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코칭 스태프로서는 김창수 선수의 몸 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겠지만 최근 소속팀에서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입지가 그렇게 탄탄한 편만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지금 해외 언론도 말입니다. 한 선수를 굉장히 논란거리라고 주목을 하고 있는데, 황제훈련 같은 것으로 논란이 많은 이 박주영 선수 말입니다. 이 최종 발탁한 거, 이거 잘한 겁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홍명보 감독의 선택을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영 선수의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물론 논란이 있는 것은 정당성이 있고요.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박주영 선수가 가진 입지 자체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그동안 팀을 이끌어온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전술적으로 그렇게 유연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예. 결국에는 현재 대표팀 시스템을 가장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선 박주영 선수가 그 공격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한 상황이거든요. 예. 박주영 선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동료 선수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편안함 이런 것들도 분명히 영향을 받고요. 이것은 과거 우리 대표팀이 홍명보 감독이 큰 형이다 이거구나. 예. 네, 수비 라인에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박지성 선수가 주장 한장을 차고 왼쪽 미드필더로 누비고 있을 때와 없을 때 분명히 우리 대표팀에는 차이가 있었거든요. 지금 젊은 선수들을 아우르고 이끄는 것은 밖에서 보여주는 것과 달리 안에서는 박주영 선수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박주영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는데 해외 언론들이 걱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언론도 도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구자철, 김보경 선수라든가 지동원 선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박주영 선수는 그 선수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실전 감각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홍명보 감독의 과감성이 여러 군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박주영 선수가 물론 경기도 잘하지만 또 후배들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 포용력도 좀 있는 선수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밖에서는 항상 박주영 선수가 인터뷰를 기피하고 대외적으로 노출이 안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데요. 예. 안에 들어가 보면은 박주영 선수가 어린 선수를 잘 이끌고 또 그 속에서는 주장으로서 과거에
또 형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잘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게 참 중요한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뛰어난 선배가 이렇게 잘해주면 후배들 더 기운 날 거 아닙니까? 아하. 그리고 이 어떻게 보세요? 역대 월드컵 멤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더 좋아진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역대 월드컵 멤버들과 비교해봤을 때는 확실히 외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숫자가 늘었어요. 외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숫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엔트리 가운데는 우에파 챔피언스리그라는 아주 거대한 무대를 경험해본 선수, 또 유로파리그라든가 이렇게 유럽의 빅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의 숫자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연령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아주 젊은 팀이고, 그리고 이번 브라질 월드컵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호주 아시안컵 그리고 러시아 월드컵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들이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어진 것만큼 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근데요,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대표 선수들 중에서 부상당한 선수들이 좀 있죠. 기성용 선수도 그렇던가요? 그렇습니다. 기성용 선수도 그렇고요. 또 귀국을 해서 치료를 받았던 선수들, 박주영 선수라든가 박종우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도 몸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계속 치료와 간단한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월드컵까지는 아직 한 달여라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또 부상의 회복이 의사들의 진단에 따르면 충분히 월드컵 전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현장 연결을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진아 KBS 축구 해설위원이었고요. 자, 지금 청와대 앞에 농성 중인 현장에 가 계신 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민주사회를 변호사 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권영국 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권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지금 청와대 앞에 지금 일단 상황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KBS에 항의 방문 갔던 유가족들이. 예. 새벽에 청와대 앞에 있는 청원 동사무소 앞쪽에 도착했고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리에서 계속 앉아 있습니다. 예. 네. 현장,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유가족들은 지금 밤을 샜기 때문에 매우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근데 지금요, 제가 이게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KBS 있지 않습니까? KBS 측은 지금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와 세월호 참사의 이 사망자 수 비교한 적이 없다. 그거는 잘못된 보도다. 일본론의 왜곡된 보도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모양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이제 아마 5일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가족들은 이제 신문이 매우 이렇게 많이 보는 신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뒤늦게 알게 됐던 것이죠. 늦게 돼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해명과 사과를 듣기 위해서 KBS를 갔던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KBS로서 보면 유족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방문을 할 때, 책임 있는 원래는 유족들은 대표이사를 면담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던 건데, 근데 이제 대표이사가 면담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청와대에 간 건데, 그렇다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유가족들이? 이제 청와대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KBS 그 내용 자체로는 망언인데요. 그 망언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상 KBS에서는 사실상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쨌든 책임 있게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억울하게 지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유가족 입장이었고 그리고 적어도
진도에 그때 대통령이 내려와서 예. 자기가 필요하면 연락을 주면 만나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은 유족들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지 않느냐. 예. 라는 믿음을 가지고 청와대로 오게 됐던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대통령이 나서서 어쨌든 KBS 문제를 비롯해서 그런 문제를 좀 확실히 정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군요. 그죠? 네, 그런 게 있고 또 물론 이제 청와대에 왔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에 좀 더 건의할 사안이 아니면 뭐 요구할 사안이 생길 거라고 보긴 하는데 예를 들면 일단 사태의 발단은 KBS의 보도국장의 망언에서 비롯된 것이 지금 확대된 것이죠. 물론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KBS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사태가 진전되는지 봐야 되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권영국 변호사께서는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지금 저는 이제 그 법률 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이분들이 사실상 대화를 시도할 때 중재를 한다든가. 예. 또는 이제 법률적인 조언을 하고 있고. 예.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 지리를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내도 다 같이 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KBS 측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송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봤기 때문에. 예. 유족들이 매우 분노한 상태로 올라와서. 예. 그걸 소송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까지를 서로 얘기해 본 적은 없는 것이죠. 네. 일단 가장, 중요했던 것은 만약 그게 사실이었다면. 예. 그것을 사과하고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주는 것을 바랬던 것이 없지.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던 건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오전 새벽 3시 50분에 청와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일종의 어떤 반응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이제 여기 도착해서 사실은 동이 틀 때까지 청와대 쪽에서는 아무도 연락을 해오는 사람은 없었고요. 예. 야당 국회의원이 이제 동이 트고 난 뒤에 와서 수석들에게 이제 연락을 취하면서 얘기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정확하게 보면 아주 그런 얘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만 예.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그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당 국회의원이 거기 현장에 가 있군요. 네,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글쎄요. 몇 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여당 국회의원은 없습니까? 제가 여당 국회의원을 잘 모르긴 한데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요. 앞으로 오늘 그러니까 계속 청와대의 반응이 나올 때까지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에 계속 계실 건가요? 사실은 이제 제가 유족분들을 뵀을 때 대통령이 했던 약속 또는 그 말에 대해서 매우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필요하면 연락 주면 자기가 만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을 여전히 믿고 있고요. 그래서 유족들이 지금 이런 이제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면담을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유가족들의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태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유가족들을 대신해서 우리 권영국 변호사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유족들은 사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진실을 왜곡하는 거에 대해서도 매우 분개했고.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비유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참기 어려웠던 것이죠. 물론 이제 그것이 사실이냐 여부를 지금 얘기하니까 밝혀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세월호로 돌아가신 분이 교통사고보다 적다 이런 형태로 비유했다 그러면 그것은 또다시 모욕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언론도 매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게 유족의 지금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권영국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지금 현재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유가족들의 입장과 그리고 현장 상황 들어봤습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살아줘. PF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잠시 뒤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5월 꿈과 도전의 장,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개최하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포츠 꿈나무들의 꿈과 도전의 장이 될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2014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인천 문학경기장을 비롯한 43개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치러지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 3부에서 청와대 앞에 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지금 현재 상황 들려드렸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만 좀 이 진실이 밝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광고 듣고 4부 본격적으로 출발해보죠.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예, 주말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와 영화의 연결이라고 볼 수 있죠. 시네마인 뉴스인데요. 저희가 어제 그 선장님을 한 분 연결해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심각한 기름 유출에 대한 얘기 나눠봤었습니다. 우리가 귀중한 우리 아이들 잃은 것도 정말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우리 바다가 기름에 물드는 것도 이것도 상당한 비극이죠. 오늘 시네마인 뉴스에서는 이 환경에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동진 영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 어제 서울 환경영화제가 열렸다고 그러죠? 네.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침 환경영화제가 열린 거고요. 예. 요즘 영화제가 그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영화제를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좀 중단할 것인가. 세월호 참사 때문에요. 네, 축소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이 많았는데요. 환경영화제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영화제를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해서
제11회 서울 환경영화제가 어제 개막을 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환경은 단순하게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예. 뭐 오염을 뭐 극복하고 뭐 등등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환경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명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생명을 지키고 생명의 안전을 지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환경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고 환경영화제도 사실은 그런 목적성을 가지기 때문에 네. 어저께 서울 환경영화제 제 11번째 영화제가 개막이 됐습니다. 몇 편이나 그럼 출품이 됐습니까, 이번에? 정확하게는 111편이고요. 단편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만 장편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환경영화제 생각하시면서 환경을 주제로 한 영화가 그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영화를 곰곰이 좀 뜯어보시면 모든 영화들이 다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 다큐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법정 공방을 다루는 영화들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종교적인 영화도 그 환경 문제가 소재가 돼서 환경이 소재가 돼서 다뤄지는 그런 영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환경 스릴러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환경이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우리 주변에 항상 문제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영화가 환경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또 현장 연결을 했는데요. 이 어민들이 하루에 4-50만 원 개인 경비로 이걸 충당을 하면서 유실물도 찾고 지금 기름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기름 이게 상당히 바다를 이 자신의 직장으로 정말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름 유출이라는 게 엄청난 일인데, 그 기름 유출과 관련된 영화, 그 영화, 우리가 노잉 같은 영화, 그런 영화를 볼 수 있나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왔던 영화 노잉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기름 유출은 바다 오염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큰 문제죠. 생태를 파괴하기 때문에 영화에서 늘 다뤄지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노잉이라는 영화는 니콜라스 케이지 그게 예언을 하는 거, 숫자로 이렇게 봐가지고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잠깐 제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를 해보자면, 실제로 자꾸 숫자하고 어떤 사건하고 이게 자신도 모르게 연결되는 것 같아가지고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인공이면서 이제 그걸 고민하다가 숫자가 막 꿈에 나온 숫자인가요? 그걸 막 써가지고서 연결을 해보다 보니까 몇 날 며칠 어디에서 이 멕시코만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아주 대재앙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끄집어내는 바로 영화가 니콜라스 케이지의 노잉인데요. 숫자의 조합이죠. 그러니까 숫자의 조합을 보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언적이고 종교적이고 묵시록적인 그런 작품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처럼 천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재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있었잖아요. 그렇죠. 멕시코만. 멕시코만에서 그 기름이 유출된다든가 등등 인간이 만들어내는 재앙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비행기가 떨어지고 등등 여러 가지 사고, 인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큰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이 이 영화에서 다뤄지는 재난인 거죠. 그렇죠. 재난이나 재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인간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얘기다. 인간이 얼마나 지금의 문명을 잘못 이용하거나 활용했으면 이런 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가 노잉 같은 작품이죠. 사실은 최근에 환경 영화라고 하는 많은 작품들이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면 고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순수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영화제에서 보여드리는 111편의 영화들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예컨대 개막작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가족 영화인데요. 킹 오브 서머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환경 영화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만 사실은 가족의 문제. 이번에 출품된 영화만. 그렇죠. 예, 네. 예. 작년에 썬댄스 영화제에서 출품됐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환경 영화제 개막작으로 어제 상영이 됐었는데 예.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다루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가족의 문제라든가 사람 본연의 문제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을 때 지금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예. 그런 가족 영화 이런 것들을 개막적으로 선정한 그런 의미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문자 하나 제가 잠깐만 좀 대신 질문해 드릴게요. 8413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환경 관련 애니메이션도 있나요? 아니면 영화가 있을까요?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것들, 애니메이션 같은 거 예를 들면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일본 감독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모든 영화는 다 환경 소재의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같은 작품도 그렇고요. 예. 어떻게 보면 바람이 분다라는 예. 작품조차도 그게 사실 거의 은퇴작 아닌가요? 바람이 분다. 은퇴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야자키 하야오가 은퇴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예. 물론 궁극주의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예. 미야자키 하야오의 많은 작품들이 대체적으로 친환경적인 그런 느낌의 작품들이 대부분이고요. 아마 아이들하고 보시기에는 하야오의 작품들이 아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8423님, 이런 거 보내주셨어요. 저는 얼마 전에 개봉한 또 하나의 약속을 재밌게 봤습니다.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이 또 하나의 약속. 네. 이것도, 제가 이 영화를 못 봐서. 특정 기업에서 발생한 그런 얘기고요. 반도체 노동자, 공장 노동자가 겪었던 그리고 예. 거기서 사망했던 한 여성 노동자와 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죠. 드라마는 그렇게 펼쳐진다만 그렇죠. 네. 맞아요. 실제로 그것이 이제 지금 법정 공방 중이고요. 예. 일정 정도 판결이 났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각성되기를 원한다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영화죠. 아버지가 죽은 딸에게 한 약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좀 계속 이루어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모든 문제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안전, 사람의 생명 이런 것들을 좀 담보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도외시하는 과정에서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고요. 또 하나의 약속도 어쩌면 경제적인 이익만을 원하는 우리의 어떤 사회적 구조 또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이 빚어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에린 브로코비치 같은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네. 돈 없는 에린이 변호사 찾아갔다가 무연하게 거대 기업을 상대로 미국 역사상 최대의 어떤 소송을 치르는 그런 영화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런 집단 소송이라든가 징벌적 배상에 대한 그런 소송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는 국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낯선 그런 광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공적인 부분 특히 환경과 관련된 그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오늘 주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사고 없는 하루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너무나 갖습니다.
예를 들면은 1호선이 뒤로 갔다라는 얘기 제가 오늘 저희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코레일 소관이건 아니면 서울 메트로 소관이건 어디 소관이건 누군가가 정말 잘 좀 케어해주고 보살피고 사고 없도록 신호 체계도 좀 정비했는데도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 좀 없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